오늘 거기 295페이지 비과세를 쳐야 되죠. 295페이지. 그죠? 그 2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비과세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뭐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개정사항이 있어가지고 출제가 됐었죠. 비과세 이렇게 돼 있어요. 비과세는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딱 많지는 않죠. 비과세를 많이 해줄 리는 없으니까. 그죠? 첫 번째가 파산선고 처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산선고 처분소득. 이거는 제목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뭐 실무적으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물어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얘도 비과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험은 여기부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농지의 교환분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부터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교환분합 이거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1세대 1주택 토지, 그죠? 부소토지, 그리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다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이 농지교환분합은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 그러니까 이런 사유로 교환분합을 해야 된다. 그냥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교환분합 했을 때만 비과세가 되는데, 이거는 뭐 굳이 외울 건 없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들어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환분합을 아무 때나 막 하면 비과세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교환분합한다. 그럼 국가가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비과세 해주고, 아니면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분합. 항상 이 상대방이 국가 등이죠. 아니면 농지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죠. 법에 따라 교환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개인끼리는 교환분합 못하느냐? 개인끼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끼리 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경작상필요라고 그래요. 경작상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농사짓기 편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농사짓기.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땅이 있어요. 농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갑, 뿔, 갑. 만약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농사짓기 되게 불편하죠? 그죠? 그럼 이 서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경작상 필요 때문에 교환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유는 네 가지를 가지고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 간에 할 수 있는 경우 언제라고요? 경작상 필요다. 그죠? 이게 이제 사유고, 두 번째 가장 기본이 이거죠? 금액 조건입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죠. 금액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금액 조건이 뭐냐면 뭐 다른 얘기죠.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 이 차액이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 조건이 뭐다? 얘가 1억이고 만약 얘가 뭐 이러면 7,600이다. 그러면 차액이 2,400이다. 그러면 이 차액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두 개 중에 큰 토지 가격 얼마예요? 1억. 이거의 얼마? 4분의 1 이하야 된다. 그렇죠? 4분의 1 이하. 이래야지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얘가 이 차액이 이거의 4분의 1, 2. 그러니까 큰 토지예요. 항상 뭐 두 개 중에 큰 토지로 가면 되는 거죠. 그거의 4분의 1 이하. 그러면 1억의 4분의 1이니까 2,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400이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 이거 7,400에 2,600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는 뭐 4분의 1까지 해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뭐 4분의 1 초과되면 원래 4분의 1까지 하니까 4분의 1까지 되고 초과되는 것만 과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면 되고 초과된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조건들이. 그러니까 이거 막 바꿔서 나오죠. 2분의 1, 막 3분의 1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거 뭐 단독으로 나온 적도 있다 했죠. 그래서 금액 조건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야 된다. 그죠?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후관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경작상필이 있죠. 요거는 무조건 비과세 해줄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생각해보세요. 얘를 왜 비과세 준 거예요? 농사짓기 편하겠다고 편하려고 교환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로 교환해서 비과세 해줬는데, 교환해서 취득하고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있잖아요. 경제가 안 할 수 있죠. 비과세만 받아놓고. 그러니까 네가 이 경작상필을 교환한 농지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뭘 해라? 3년 이상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환해 놓고 3년 작용 안 해버리면 추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3년 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3년 작용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죠? 예외. 자, 이게 또 뭐냐? 3년 작용. 3년 안에 뭐가 됐어? 수용이 됐어요. 그럼 3년 작용으로 보는 거죠. 수용되면. 그죠? 그러니까 작용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농사를 자기가 경작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작용이 되려면 조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내가 어디에 살면서 경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시에 농지가 있어요. 그럼 내가 원칙은 뭐야? 그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경작하는 게 작용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거기 안 살고 어디? 그 농지가 소지하는 인접한 시군구에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농지가 남양주시에 있으면 남양주에 붙어있는 게 구리시죠. 그죠? 그럼 내가 구리시에 살면서 남양주에 농지가 있고 그 농사 짓는다. 그럼 그때 인정해 줍니다. 아니면 안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직선거리로 30km 이내면 작용으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그 작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 해당이 되어 있을 때만 작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수용되면. 근데 3년에 수용됐어요. 1년 작용하다가 강제 수용된 거잖아요. 이건 의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작용한 걸로 봐줘야 되겠죠. 아니면 부모님이 작용하시다 어떻게 됐어? 돌아가셨어요. 1년 작용하다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버지가 1년 작용하다가 난 도저히 이제 짜증나서 농사 못 짓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가신 건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 상속인이 상속받아 뭘 해버리면 작용하면 어떻게 죠? 통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1년 하시고 돌아가셔서 그러면 자식이 받아서 남은 2년 하면 뭐 해줘? 통산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실제로 가로치기로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한꺼번에 물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기간 잘 기억하시고요. 3년을 작용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수용되면 작용한 걸로 봐주고 3년 안에 뭐가 되면 상속이 되면 얘가 상속인이 작용을 하면 피상속인의 작용기간을 통산해준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농지 교환 분합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295페이지 거기 1번에 파산선고 처분 나오고 2번 농지 교환 분합 나오죠. 거기서 2번에 비과세 요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양가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그러니까 그 이런 농지 이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교환 분합. 2번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분합. 그렇죠?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기타 법률에 따라. 그죠? 근데 4번에 뭐라고 되세요? 경작상 필요라고 돼 있죠. 다만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몇 년 이상? 3년 이상 경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작상 필요는 3년 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애들은 상관없는 거죠. 그는 국가 지자체 걔들이 과세주체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경작상 필요는 항상 그걸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대장 넘어가면 참고에 뭐 비과세 제외되는 농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거기까지는 깊이 안 갈 것 같고요. 밑에 3번 있죠. 3년 이상 농지 소재지 특례 규정이 있죠. 그죠? 거기 보시면 농지 교환 분합 적용할 때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그래서 1번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안에 뭐가 됐대요? 수용이 됐대요. 그럼 경작한 걸로 봐주겠다는 얘기고, 동그라미 2번은 새로운 농지 취득 후 몇 년 안에 3년 이내에 돌아가셔서 상속이 되면 상속인이 계속 경작하면 어떻게 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요게 이제 그 예배적인 규정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교환분합 뭐 요거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항상 주는 이제 그거죠. 1세대 1주택. 그죠? 요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토지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다시는 이거지만 1세대 1주택 이념보소. 자, 여기서 일단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 되나요?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가 되나요? 네?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안 되죠? 그죠? 비과세는 항상 뭐라 했어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뭐 또 해야 돼? 보유도 2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과세란 말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2년 보유까지 해야지 세 개가 동시 충족이 돼야 뭐라고 한다고요? 비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이 하나라고 해서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이 그게 아니에요. 세 개가 동시 충족이 된다. 그 말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건 뭐라겠어요? 1세대가 1주택에 보유 2년인데 이게 원칙이고 이 각각에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그 예외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세대 구성이 먼저 되셔야 되죠? 내가 세대 구성이 돼야만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세대 구성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 교재는 297페이지, 뭐 비과세 가지고 1세대 1주택 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돼 있죠. 그죠? 그 양감 1번 불 껐고요. 거기 읽지 마세요. 뭐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2번 1세대 1주택 범위 나오죠. 거기 2번.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뭐라고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러면 세대 구성하시려면 거주자여야 되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세법에서 거주자는 뭘 말하죠? 뭘 거주자라는 데 있어요? 그래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얘기만 하면 돼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를 둔 자를 뭐라고 한다? 거주자라 한다. 그리고 및, 그죠? and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거주자면 무조건 비과세는 얼마나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꼭 있어야 된대요. 그럼 배우자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세대 구성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왜? 동시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소가 다르면 별도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뭐가 있다 했어요? 주소가 같이 돼 있건 따로 돼 있건 항상 동일 세대원. 그게 누구다? 배우자. 배우자는 무조건 동일 세대원입니다. 그죠? 주소가 같건 돼 있건 무조건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 자, 이혼했어요. 근데 같이 살아요? 그럼 뭘로 봐요? 배우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예 법 규정에 사실혼 관계 있는 경우도 배우자로 보겠다라고 명문화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그게 없어도 했지만 이제 명문화 돼가 조문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얘는 세대 구성. 그래서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같은 주소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 이제 여기 예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교재는 일단 그 지금 읽은 거 있죠? 2번에 동그라미 1번.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한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얘는 우리나라에 집이 하나 있으면 되는데 양도일 현재 우리나라 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집이 하나 있고 외국에 만 채 있다. 그러면 몇 주택자예요? 1주택자예요. 그리고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2년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 당시 주택법 규정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몇 년?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몇 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보유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돼요? 거주도 2년. 그러니까 남양주는 2년 거주까지 해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기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뭐 예외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뭐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죠? 거기 보면 뭐 밑에 와 있죠. 기억번에 다음의 경우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 6조 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다만 임대 의무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기여한다. 뭐 근데 임대사업자 내면은 뭐 2년 거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이제 임대사업자 얘기고 니은번이 그거예요. 이거는 이럴 수 있죠.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는 뭐한다?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2017년 8월 3일에 8월 2일에 파리 대책 때 조정 대상 지역 공고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8월 2일 이전에 그러니까 8월 3일부터 인석이 한 거지. 83대 8 그러니까 8월 2 그 공고 전에 뭐 했어? 계약금을 지급했어 이미. 그죠?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면 취득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걔는 뭘 하지 않아도 된다.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예비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팔아도 뭘 하지 않아도 돼요. 2년 거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 난 이후에 취득한 것들만 뭘 해라.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거만 우리가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 동그라미 3번은 비거주자가 1주택을 3년 계속해서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가 전환된 경우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비거주였다 우리나라 사람 결혼해가지고 거주자로 전환될 수 있죠. 그러면 걔가 원래 집을 가지고 있던 것들은 비과세 받으면 몇 년을 보여야 된다? 3년 이상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뭐 그걸 세부적으로 다 볼 건 없습니다.
그까지 막 굉장히 복잡하죠. 그냥 1세대 1주택가 2년 보유해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뭘 해야 된다? 2년 거주까지 해야 된다. 뭐 그 정도로 간단하게 일단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넘어가면 뭐 조정 대상 지역 나와 있고요. 그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 거기는 볼 거 없죠. 그죠? 이거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어디 보시면 돼요. 300페이지 3번에 양도주택 순서가 나와요.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집을 갖고 있는 두 개를 2주택자. 근데 속세를 떠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팔라고 내놨는데 그렇게 안 팔리는 주택이 속세 떠나겠다 내놨더니 오늘 내놨는데 두 개 동시에 다 팔렸어요. 두 개가 오늘 다 팔린 거야, 동시에. 그럼 2주택이잖아, 얘가요. 집이 두 개면 문제는 뭐예요? 순서를 정해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팔면 순서가 틀리면 괜찮은데 같은 을 두 개를 동시에 팔았어. 그러면 어느 걸 먼저 팔고 어느 걸 나중에 팔았는지 정해줘야 됩니다. 왜요? 이 순서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러면 두 개 중에 먼저 파는 주택을 2주택으로 봅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어느 걸 1주택으로 봅니까? 어느 걸? 먼저 파는 거와 나중에 파는 것 중 어느 걸 1세대 1주택으로 볼까요? 당연히 나중에 파는 거죠. 맨 마지막에 남는 게 1주택이지.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순서를 정해줘야 돼. 왜요? 마지막에 파는 게 1주택이니까 걔가 뭘 받을 수 있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서를 정해줘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럼 그 순서를 누가 정하느냐? 네가 알아서 정하라는 얘기. 네가 알아서. 파는 사람이. 그죠?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뭐 침을 튀기든 고무실을 던지든 해가지고 순서 정해가지고 자기가 순서 정해주면 그 정해진 순서에 따라 파는 걸로 보겠다. 그럼 이거 순서 정할 때는 어느 걸 제일 나중에 팔았다가 하는 게 좋을까요? 비싼 거. 그죠? 자, 얘는 10억에 팔고 얘는 5억에 팔았어요. 그럼 비싼 걸 먼저 팔았다고 하고 한다고요? 비싼 걸 나중에 팔았다는 거죠. 근데 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비과세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비싼 거. 얘는 살 때 9억에 샀고요. 얘는 1억에 샀어요. 양도세는 항상 말씀드린 얼마에 팔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차익이 중요해요. 차익. 왜? 세금을 그 차익분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차익이 없으면 세금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에 팔았느냐 아니라 양도 차익이 제일 큰 걸, 즉 세금이 제일 많이 나오게 생긴 걸 제일 나중에 팔았다고 해서 뭘 받아야 돼요? 비과세 받을 생각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런 식으로 정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이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걸로 본다. 그죠? 네가 알아서 선택하면 그 순서대로 양도한 걸로 봐주겠다. 그런 뜻이네요. 판례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1주택 보유 여부라고 돼 있죠. 1주택 보유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연하죠. 양도세는 그 무조건 기준일이 언제예요? 양도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잔금 날짜예요. 그날 기준으로 내가 1주택인지를 판단하는데 그 얘기는 내가 양도일 전에 집이 두 개 있었어요. 잔금 전에. 근데 잔금 치기 전에 하나를 처리했어. 그럼 양도일 현재 몇 주택이야? 1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따라서 양도 당시 국내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2년의 보유 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2년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잖아요. 그럼 내가 비과세 받으려면 요 2년의 보유 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바가 없어야 되나요? 무조건 이거 하나만 갖고 있었어야 돼? 아니죠. 요 기간 동안에 집이 몇 채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지. 중요한 건 뭐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그냥 2년 보유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요 2년의 보유 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죠. 보유를 했었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 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은 없고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었어야 돼. 그래야 비과세 받을 수 있어. 이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거기 2년의 보유 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게 이제 지문에 나오는데 되게 은근히 읽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 헷갈립니다. 법조문이 약간 애매하게 막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그죠? 자, 이번에 비과세 배제라고 돼 있죠. 자, 미등기는 당연히 비과세 안 됩니다. 미등기는 뭐 걸리면 죽는 거죠. 비과세는 관두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 이겁니다. 자, 얘네 둘이 매매됐어요. 그죠? 자, 근데 매매했는데 얘가 비과세 대상이에요. 갑이.
갑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이제 뭐라는 겨? 계약서 쓰면서 야, 너 어차피 비과세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너는 비과세 받으니까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써달라겠어요. 써줘야 돼, 말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비과세예요. 어차피 비과세.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비과세니까 내가 뭐 사정이 있으니까 뭐 5천만 원만 업해줘. 아니면 다운을 써줘. 라고 하면 써줘야 돼, 말해야 돼요. 만약에 써줬다 그러면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나요? 자, 보세요. 실거래가는 4억인데, 그죠? 계약서는 업해서 예를 들면 4억 5천에 썼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러다가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요, 당연히 과거에는 비과세가 됐어요. 근데 이거 법이 바뀐 지 오래됐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한다? 얘가 비과세 대상인데 업이나 다운 썼다가 걸리면 얘가 이제 비과세 못 받아요. 그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자, 어떻게 했냐? 얘가 법이 바뀐 지가 2011년 이때 개정했어요. 한참 됐죠. 2011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얘가 다운을 썼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불이익, 얘는 걸리는데 얘는 뭘 해줬어? 그냥 비과세를 해줘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얘들이 자꾸 업다운 쓰는 이유가 얘가 문제인 거예요. 왜? 써주는 애가 안 써주면 되는데 쟤는 자기는 걸려도 어차피 뭘 받으니까 비과세를 받으니까 저 같아도 해주겠죠. 왜? 어차피 나는 불이익 안 나니 그래 또 세금 좀 덜 내게 해주겠지. 이래서 문제가 되니까 법을 바꾼 거예요. 너 만약 이렇게 썼다 걸리면 너도 불이익을 당해 라고 법이 바뀐 거죠. 이때부터. 자, 걸리면 어떻게 되냐? 걸리면 자, 얘가 비과세를 받긴 했지만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쟤도요. 비과세가 아니고 왜? 쟤도 산 금액이 있고 양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얘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산정하고 양도세 계산을 해요. 그럼 비과세는 원래 세금 계산 안 하죠. 왜? 어차피 비과세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걸리면 얘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세금을 계산해요. 했더니 얘가 1억이야. 그 말은 얘가 원래 세금 얼마를 내야 되는데 1억을 내야 되는데 뭘 받은 거야? 비과세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1억을 내야 되는 거죠. 자, 요 금액하고 요 둘이 차익 있죠. 차익. 얼마예요? 5천. 그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두 개 중에 작은 금액 얼마? 5천만 원을 얘가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차감을 해요.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1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 1억을 비과세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5천만 원을 빼겠다는 거야. 그러면 얼마만 비과세 해준다는 거예요? 5천만 원만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얘가 원래 1억을 다 비과세 받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5천을 차감한다는 얘기는 얘한테 세금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5천만 원 되는 얘기지. 그럼 얘는 이거 업계에서 하나 써주고 걸려가지고 양도세 5천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법이. 그래서 걸리면 이 사람은 뭐 몇천 낼 수도 있고, 그죠? 절대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감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면 대상이라서 감면을 해줬다가 걸리면 똑같이 해서 감면 금액에서 빼버려요. 그러니까 추징이 된다는 얘기지, 얘한테. 그럼 여러분 써주면 큰일 나는 거 걸리면 장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2011년 7월 1일부터잖아요. 그럼 아직도 저 당시 쓰신 분이죠. 7월 2일 이후에 쓰신 분들은 아직도 발 뻗고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제척 기간이 10년이거든요. 사기 등 10년이잖아요. 세금 포탈 의도로 가져서 다운 썼으니까 업다운은 10년이에요. 그러면 아직 10년 안 지났죠. 그 만약에 지금 걸리면 국세청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돼? 고지가 되면 세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때가 문제가 뭐냐면 이때부터 2011년 10월 이 말 있죠. 여기 요 기간 동안에 엄청 썼을 거예요, 아마. 왜? 모르니까. 중개업자가 저걸 모르거든요. 공인중개사가 이거 알아요? 자기 현업하는데 몰라 이런 거. 중간에 개정됐잖아, 더군다나. 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어떻게 했겠어? 뻔하죠. 괜찮아. 비과세 되니까 해도 돼요. 이렇게 한 사람이 수두룩할 거야, 전국에.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 걸리면 나중에 다 책임져야 됩니다. 절대 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험을 떠나서 어쨌든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가끔 놀랄 게 가끔 수강생이 오셔가지고 물어봐요. 선생님, 저 이렇게 되는데 중개업자가 뭐 다운이나 업을 쓰자고 했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나는 비과세니까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와, 미쳐버립니다. 저게 언제적 얘기인데 2011년도 개정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중개업자가. 그게 대책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데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현업할 때는 무조건 세법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개정사항은 막 유난히 유심히 봐야 돼요.
유심히. 왜? 그게 반영이 돼버리면 내용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말 잘못하면 세금 몇 천만 원씩 물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무슨 막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물론 차라리 세무사 통해서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기가 말지도 못하면서 막 얘기해가지고 이랬다고 골 때리는 거죠. 그 세금은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왜? 시험 볼 때는 학원 다닐 때는 문제 하나 틀리면 되지만 얘는 돈으로 떼어야 된다. 다 그죠? 이런 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현재 있어요. 그 얘기가 지금 거기 양가로 2번 얘기예요. 보세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없다고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당 자산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다 해서 1번에 그죠?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양도세 산출세액 1억이죠. 여기서 말하면 그죠? 그거와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제 거래가의 차액 얼마? 5천만 원 중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인 5천을 어떻게 한다?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빼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죠. 감매도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고가주택은 우리 뭘 고가주택이라는 데서요? 뭘 고가주택이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얼마?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뭐라고 한다? 고가주택이라는 데 있죠.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되나요? 안 되나요?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원칙은 안 되죠. 그죠?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고가주택이란 말이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형평성 차원 때문에 예외적으로 9억까지는 해주고 초과되는 건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될 것 같으면 고가지단 용어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주택은 다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인 비과세 된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고가주택이란 말을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 원칙적 비과세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양도세 계산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죠? 그럼 뒤에 가서 또 뵐 거고요. 자, 그럼 일단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조합은 입주권은 볼 거 없습니다. 그래 신을 거 없고요. 오른쪽에 그 5번에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 배열을 해가지고 토지 초지 그죠? 이 부속 토지는 무제한 아니죠? 도시 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이 몇 배? 5배, 밖은 10배까지만 비과세고 초과되는 건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면적 초과되는 토지는 뭐한다? 과세한다라고 써 있는 거죠. 5배, 10배까지만 비과세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왼쪽 300페이지 보시면 300페이지 그 왼쪽 족보 있죠. 작년 29회 때 작년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보세요. 거기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0억. 자, 양도 당시 실거래가 10억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 10억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 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땡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그죠? 얘가 왜 틀렸냐면 전부 양도 차익 전부가 비과세 이게 틀린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 뭐 9억까지 9억에 해당하는 만큼 비과세고 9억 초과되는 건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가 비과세 되는 건 아닌데 전부가 비과세된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죠. 작년에 나온 거죠. 근데 얘는 고가주택이란 말을 이해를 하는 거 좋은데 그 용어로만 고가주택이라 이해하면 안 되고요. 10억일 때 걔가 고가주택 맞잖아요. 왜요? 9억을 초과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이 안 나오더라도 문제를 읽을 때 실제 양도가액이 10억 이렇게 나오면 벌써 뭐예요? 고가주택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 지문상에 고가주택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실제 양도가액이 10억에서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럼 걔가 고가주택인 인식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문제 풀 때. 그럼 그 문제를 틀 수 있는 거지.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301페이지 1세대 요건 나왔죠? 자, 거기 보면 아까 1세대는 거주자로서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 그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그 교재 양가로 1번에 1세대에 의해가지고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하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이혼했어도 같이 살면 원래도 동일 세대원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명문화는 안 돼 있었는데 아예 조문에 넣은 거죠. 밑에 박스에 보면 개정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때 당시엔 개정안이었죠. 책이 나올 때는 이미 통과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는 등. 그 이혼했는데 같이 산다는 거는 뭘로 본다는 거예요?
왜? 배우자로 보겠다는 거죠. 왜? 이혼한다는 얘기는 너랑 같은 하늘에서 손 드시는 것도 싫어. 그 정도로 싫어가지고 헤어진 건데 같이 산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위장이혼했다는 거죠. 인정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예외 나오죠? 자, 1세대 예외. 뭐, 배우자가 없어도 되는 경우 나오죠? 몇 살 이상? 30세 이상이시면 되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이분들은 경제사원이라 했죠. 한 번 있다가 없으신 분들은 일평생 1세대 한다고 했고, 3번에 소득세법 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어쩌고. 자, 길게 나온 정답이 얘는요. 국민기초생활법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럼 맞았다 고르면 돼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틀리게 내진 않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중간에 미성년자는 세대 구성할 수 있다 없다. 미성년자. 네? 미성년자가 세대 구성이 되나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미성년자 세대 구성이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2살짜리한테 눈 뜨고 이제 눈 받을 떠가지고 엄마 받으시라 그러는데 집 사주거나 눈뜬 기념으로 집 사주고 2년 있다 팔면 걔는 비과세네? 1세대니까? 미성년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 내용은 보세요. 있다 없다 하면 답이 있다 없다 중에 골라야 되는 거야. 없다죠. 없는 게 맞잖아. 비과세가 말이 안 되잖아. 미성년자는. 그죠? 근데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안 돼야 되잖아요. 그건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럼 걔가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잖아. 5살, 2살짜리 막 유치원 다니면서 집 사주고 막 비과세.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미성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1세대 구성할 수 없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왜? 예외가 있으니까. 결혼하면 된다 했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유치원 졸업반인 남자애가 1살 연상 누나랑 결혼해가지고 그죠? 결혼하면 뭐가 생겨? 추수가 생기죠. 그럼 뭐예요? 그럼 추수가 생겨. 배우자가 있잖아. 그럼 뭐예요? 1세대지 1세대. 그죠? 그래서 거기 예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다만 있잖아. 두 번째 줄에 미성년자의 경우를 봐대 제외하되라고 돼 있잖아. 그 뭐야? 원칙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정하는 사이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예외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판례에 보시면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했을 경우는 뭘로 본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그러니까 부부는 무조건 뭘로 본다는 거야? 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집이 이런 경우 어때요? 이렇게 주택인데 이런 경우 있죠. 그죠? 건물하고 토지 중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자, 이때는 그러면 우리 그 재산세 배울 때는 주인이 달라도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해서 얘는 둘이 안분해서 낸다고 했잖아요. 나눠서. 그럼 이걸 그대로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럼 얘는 양도세 비과세 받을 때 이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명의가 다르잖아요. 주인 다르니까 토지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야. 토지는 언제 비과세가 되는 거야? 그 건물의 부속 토지일 때만 비과세입니다. 근데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 다르잖아요. 얘는 부속 토지가 아니라 비과세 못 받아요. 그런데 얘네 둘이 명의는 다른데 뭐야? 동일 세대원이에요. 무슨 얘기야? 남편, 부인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명의는 다른데 그때는 어떻게 한다? 전체를 1주택으로 봐줍니다. 결론은 주택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얘네 둘이 동일 세대원이면 이 토지도 뭐가 되고 주택 부속 토지로 비과세가 되는 거고 동일 세대원이 아니면 토지는 뭐다? 주택 부속 토지가 아니다. 즉 걔는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 2번이 그거잖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니들은 뭐니까? 동일 세대원이니까 뭘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죠? 그런 뜻이네요.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주택의 개념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우리 법적으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얘는 뭐가 중요하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걸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세법은 뭐 공부상의 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봅니다. 그지? 그래서 거기 근데 그게 원칙인데 만약에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 실제 용도가 그러면 탈소치 뭘로 가야 돼? 공부상 용도로 가겠죠. 동그라미 2번에 건물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용도에 따른다. 따라서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도 뭘로 쓰면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면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해서 그 판례에 나온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왜? 실제 용도가 점포니까. 전 공부상,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주택이에요. 근데 실제는 점포로 쓰고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뭘로 본다는 거야? 주택이 아니란 얘기죠. 왜? 실제 용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자, 2번은 공동소유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이 집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거를 공동명의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공동소유되어 있으면 얘는 양도세에서는 그럼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 각각 1주택. 집은 하나예요. 근데 3명이 공동명이야. 그럼 이 순간 이 3명은 공동명의 하는 순간 몇 주택을 가진 걸로 봐? 각각 1주택 소유한 걸로 봅니다. 법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하나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이걸 공동명의를 하고 있다. 그럼 얘는 몇 주택? 3명 다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할 게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 자기도 집 있는데 여기 공동명의 돼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지분이 자기 집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등기한 거래. 그리고 지분도 얼마 안 된대요. 그럼 문제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분이 몇 프로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돼 있는 거야? 등기가 돼 있잖아.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했다가 이거 팔았다가 알아보거나 팔면 괜찮은데 또 무대포로 이걸 팔았다가 비가 센 줄 알고 후딱 팔았다가 계약하고 했는데 나중에 세금 몇 천만 원 나온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빼도 박도 못하죠. 뭐 그죠? 골치 아픈 거야 이게. 그 조심해야 됩니다. 세법은. 요즘에 막 그 중개업자들이 중개 보조 이런 사람들 막 전세금 사기치고 막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참 그게 그것 때문에 중개업자들이 욕 먹는 거지 진짜. 그 몇몇 그 나쁜 새끼들 때문에. 그 천안에서도 지금 뭐 한 놈이 젊은 놈이 하나 해가지고 뭐 들려는 것만 100억? 보증 그거 뻔한 거잖아요. 그 전형적인 거잖아요. 그죠? 받을 땐 전세 주고 집주인한테 월세 준다고 해놓고 보증금 전세 보증금 떼어먹어 있는데 그게 막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드러난 거만 100억 정도 된대요. 그거 지금 도망갔어요. 필리핀 어디 도망가 있는데 야 심각합니다. 그 막 그쪽 안쪽에 이제 천안 제가 강의 나가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들고 오니까 아는 뭐 거기서 이렇게 통하니까 누군지 알더라고 다. 그게 참. 근데 저는 그 세입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보증금을 넣는데 전세 보증금을 넣는데 그 중개업자 걔 통장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한테 거기다 넣어주겠어요? 그 넣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르면 넣어주는 거야. 그냥 제 짓이 아닌 거지. 왜 걔한테 넣어줘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그건 주인 통장으로 넣어줘야지. 당연히 그거는.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중개사니까 걔가 내 통장에 넣었으니까 아무 소리 넣은 거야. 모르니까 그런 거 모이니까. 위임장 소용없죠. 위임장 있어도 통장 그다 넣어주면 안 되지. 돈은 무조건 정해서 넣어야지. 그 주인한테. 위임장을 사기치면 모르죠.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위임장이라는 게 뭐 있어요. 그냥 갖다가 써놓고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계약도 저 같으면 중개사가 안 합니다. 주인 오라고지. 그죠? 오라고 해서 아니면 보고 면접 까가지고 확인하고 해야 돼요. 요새는 그것도 사기 싫은데 그걸 무슨 내가 뭐 매매하고 하는데 미쳤다고 전세를 막 1억 2억씩 주고 들어가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배운 사람 우리 같으면 중개사 배우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진짜 자격증을 떠나서 이거는 배우면 진짜 좋은 공부입니다. 어디 가서 1년 동안 이런 공부 못 배웁니다. 이만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주소 옮겨달라고 집주인이 전화해가지고 한 10명인데 자기 집 한 10몇 채 사가지고 전세 줬는데 전화 다 해가지고 갑자기 1년쯤이 지나가지고 내가 사정이 있으니까 하루만 주소 옮겼다가 오늘 전출 신고하고 내일 전신 해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해주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몰라가지고 그 중에 한 명 빼고 다 해줬어.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지나고 나니까 농협에서 경매 들어왔어요. 왜? 그 사람이 옮긴 사이에 대출받은 거야. 싹 다 그 담보로 해가지고. 그리고 걔가 이제 선순위 됐을 거 아니야, 농협이. 그죠? 그 다음날 전입신고하니까 그게 후순위 된 거지. 나중에 경매 들어왔어. 난리 났었어요, 그거. 뉴스에도 나오고. 근데 소용없어요, 못 받아. 왜? 주인이 안정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민사 소송 걸어? 이게 뭐야? 민사는 소용없어요. 백날 해봤자. 민사는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 왜? 이겨서 네가 얘한테 돈 주래. 알아서 끝나는 거야. 내가 돈이 없으면 나한테 받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다 못 돼. 왜? 내가 돈이 없는데? 뭐 소용없는 거야. 주인이 돌려줘야 돼. 막 그 사람들 평생 막 모은 돈이 막 8천만 원 1억씩 들어갔는데 그거 다 날렸지.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
이런 걸 배워놔야 그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잘못 2주택인데 자기 혼자 파는 1주택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무조건 10명이 갖고 있어도 각각 1주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는 뭐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공동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틀리죠? 근데 이 갑을병이 공동명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 하나를 공동 상속 받았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 어머니하고 자녀 둘이 같이 받았다. 이런 케이스 많이 있거든요. 그죠? 이런 경우는 각각 아니고요. 이때는 공동 상속일 때는 한 명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된 상속자라고 죠 우리가. 그래서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예를 들면 엄마가 50이고 자녀들이 25% 똑같이 가졌다. 그죠? 그러면 이 을하고 병은 여기가 공동명이 돼 있지만 자기 집을 팔면 얘는 몇 주택자가 되는 거야? 1세대 1주택자가 되고 이 어머니만 집이 또 있다. 그러면 몇 주택자? 여기만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공동소일 때는 각각, 공동상속은 주된 상속자. 그 양가로 이번에 거기 공동소유 주택수 계산해가지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각각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동상속은 했죠. 근데 그게 막 복잡하게 돼 있죠. 읽지 마시고 그냥 뭐라고 이해하면 돼. 공동상속은 주된 상속자 주택으로 본다. 그렇게만 보세요. 거기 읽으면 막 그 말 써놓은 건데 막 법적으로 막 복잡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읽어봤자 뭐 머리만 아프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무슨 주택이 있어? 겸용주택이 있어요. 별로 주택이 다 있죠. 겸용주택, 무슨 주택, 뭐 다가구, 하이고 많기도 합니다. 자, 얘는 말 그대로 겸용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로 돼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주택, 상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도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양도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 부분이 주택 외보다 크면 뭘로 봐?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고 이 주택 부분이 주택 외보다 작거나 같으면 뭘로 본다? 각각. 각각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보시면 주택 부분이 크면 그럼 이제 6대4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뭘로 본다? 전체 다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5대5면요. 그죠? 각각이니까 결국 50%만 주택이고 주거 부분만 주택이라고 본다는 거죠. 4대6이면요. 응? 각각이죠? 근데 이런 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주택이 크니까 전체를 주택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상가가 더 크잖아요.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전체를 상가로 본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6대4잖아요. 근데 주택이 60이고 40은 상가잖아요. 근데 주택 부분이 큰데 상가까지 전체를 주택으로 본대. 그랬을 때 나한테 그게 세제상 유리한 때는 괜찮아. 유리한 때. 여기는 전체 주택으로 보면 얘까지 뭘 받을 수 있어?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만 이거는 상가가 더 크다고 전체를 상가로 봐버리면 주택 40까지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가만 안 있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헷갈리냐면 재산세하고 양도세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재산세 양도세에서. 근데 겸용주택이 같은 기준인데 달라요. 얘는 5대5까지 재산세는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요. 근데 양도세는 5대5면 따로따로 봐요. 그러니까 얘는 커야 돼. 초과돼야 되고 얘는 이상일 때. 이게 틀린 거.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양쪽에 나와요. 시험에. 그러면 어떤 분은 하나만 기억해가지고 계속 하다가 잘못한 문제를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지문에 재산세도 얘가 나오고 양도세 지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이상이고 하나는 초과예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초과예요. 양도세가 초과. 그죠? 양도세가 초과. 그래서 뭐요? 양도세 초과. 양초라고 해요. 양초? 양초 뭔지 알죠? 양초. 양도세 초과, 양초. 근데 양초를 외웠는데, 양초. 촛불 양초 외웠는데, 양초가 뭔지를 몰라. 외웠는데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또 문제예요. 양도세는 초과다. 그죠? 그러니까 양도세가 초과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당연히 뭐야? 50% 이상이면 전체 주택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양도세는 초과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거는 사실은 계산 문제도 나왔었거든요. 이게
겸용주택 계산 문제가 사실은. 그죠? 일단은 그거 전에 먼저 이거부터 꼭 구분하셔야 돼요. 두 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단 303페이지 보면 4번에 겸용주택 나오죠. 근데 법조문은 골 때리게 돼 있어요. 보세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따른 토지 외에 주택 외에 건물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대. 그럼 원칙은 뭐야?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요? 결국 이 얘기하는 거요. 주택이 크면 전체 주택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그 말을 얘는 원칙적으로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는데 다만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돌아버리는 거지. 똑같은 말인데 말 피비 꽈가지고 쉬운 얘기로 그냥 크면 전체 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 그러면 깔끔한 거 같다가 법을 막 그따위로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밑에 박스에 또 있잖아요. 표시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계산을 사실은 계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야 돼서 자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 겸용주택 계산 문제를 한번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죠? 잠깐 쉬었다가 여기에서 가겠습니다.